경제학원 대표 김대양입니다. 네. 아까도 좀 쉽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말씀이 없으세요? 네. 저희가 경제학원인데요, 어머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저희가 수학이 힘 고등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 수학이 중등부가 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고 해서 종합학과 형태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이제 아시죠? 이제 그 시험 체계가 되게 많이 2022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뀐 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의 경지, 수학을 하고 있고요. 영어의 경지, 국어의 경지, 과학의 경지, 논술의 경지, 입시의 경지까지. 그래서 완전히 강동고 내에서 입시 준비는 저희하고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네,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써놨습니다. 네, 사진하고 비교하니까 어떠세요? 실물이 좀 낫지 않습니까? 불쾌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 지금 강동 보습학원 협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에 있는 학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대성, 혹시 어머님들 세대시면 혹시나 대성학원이 강동대에서 구분대를 쪽에서 제가 거기 원장이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나이는 좀 어립니다. 네. 그리고 반포에서 수학, 과학학원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강동소파 교육정창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믿으시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교육과정도 좀 받았고요. 이게 좀 저는 되게 좀 자랑스러워요. 청소년 지도사 2급 과정을 수료를 해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경제학원 예전에 이제 수학의 힘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요, 4인 직업으로 해서 뭐 200명, 300명 예를 모셔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설명회를 진행하니까 정작 궁금해 하시는 것들 많이 못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콘서트 형태로 해서 자주 인원 자체를 좀 적게 해서 마음껏 질문하시라고. 네. 경제학원 부터는 되게 낫습니다. 또 질문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교육과정이 바뀐 게 어떤지, 그 다음에 상임여고, 강동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동고등학교하고 상임여고는 유사점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 인원도 적고 해서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공유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절대로 그 아이들 학교별 구분하는 나머지 과목들이나 수학 다 분리해서 그 학교별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회는 공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조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어머님들 중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100점 맞고 90점 맞으니까 와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해 하고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 중학교 때 되게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래? 라고 하는 근본적인 얘기부터 진행을 해야 우리 저희가 수학을 어떻게 진행합니다. 라는 걸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부터 진행을 할게요. 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중학교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수능에서 난이도 최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12개의 조건을 가지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런 거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레포터 작성을 위해서 386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이는 어립니다. 네, 386 컴퓨터 혹시 아세요? 네, 또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386 컴퓨터를 쓰는데 이렇게 된다면 얘는 컴퓨터 부팅하는데도 한 5분이 걸려요. 웽 하면서 5분이 걸려요.
이제 한글을 오픈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한 3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8분 정도 지나서 이제 막 원작업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음악을 들려고 디스켓을 또 너무 나겠습니다. 근데 디스켓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자동으로 랩으로 끊겨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컴퓨터, 최신 컴퓨터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보시면은 음악 들으시면서 서칭하면서 그다음 SNS 하면서 동시에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사고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셔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남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강남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오셔서 항상 이제 자랑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 애는요, 이제 제가 대성학원을 그만두고 강남에 잠깐 연세수 과학학원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들이 오시면 항상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요 1학년 과정 끝났고요. 수원은 5번 돌렸고 수투는 2번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만큼 돌렸다고 해서 야 역시 강남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 저희가 이제 테스트용을 항상 문제가 있는데 100점 만점에 항상 50점 60점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행은 하긴 했는데 그 아이의 사고력은 증진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가 돌았어요 그러면은 얘 도셨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이제 뭘 원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선행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많은 과제량.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강남에 있는 학원들을 보면 과제물이 한 권이에요. 한 번 숙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데 한 번 될 때마다 한 권씩 숙제를 줍니다. 근데 얘네들도 웃긴 게 뭐냐면 풀어갖고 와요. 근데 막상 수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풀게 되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면요. 그냥 수학 겉핥기식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어머님들은 욕심이 나고 우리 애는 여기 다른 애는 보니까 쟤는 수험수도 거기서 다 했어. 우리 애는 못했어. 이런 게 욕심이 나서 계속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사고력을 증진시키거나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사기려고 강동고등학교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는데 절대로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제학원의 수학은요 고민을 많이 하게끔 합니다. 간단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86 컴퓨터에서 최신 컴퓨터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좀 짜증이 나요.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풀어야 될까? 저렇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고 짜증나는 시간이 정말 수학 실력을 키울 때예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중학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합니다. 어머님도 지금 여기 저희 학원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4등급, 5등급 원해서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얼마나 처리하느냐 그걸 위해서 저희는 항상 고민하게끔 하고요. 과제량하고 선행도 진도를 천천히 나갑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이렇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고3 애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아이들이 3등급 나오거나 2등급이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9월 모의고사가 되면 등급이 1개 또는 2개가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네, 왜 떨어질까요? 이제 대답 좀 하실 때 됐어요. 제 말씀 하시죠. 재수생들이 위에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입시체계가 총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보자면요. 정시가 있고요. 수시가 있고 논술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부가적으로 얘기하는 건 더 많은데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재학생들, 강동에 있고 지금 상일여고가 되고 강동고등학교가 된 아이들이 정시로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경우는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 원하는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시로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시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신 성적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진행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그때그때 맞춰서 점수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얼마나 잘 정복하느냐는 시간을 갖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좀 드릴게요. 이게 2022년 이분에 해당 과정이잖아요. 입시 변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는 조치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한 가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바뀐 것 중에서 공통수학에서 1학년 과정이죠. 1학기 2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도형의 방정식 중 외분이 삭제됐다.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건 큰 의미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행렬이 제도입됐습니다. 이 행렬이 제도입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 저희가 이제 AI가 굉장히 많이 미래지향의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 아이들 그 진학을 위해서 그 고려 사이버대학교 거기 미래기술경영이라고 해서 AI를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렬을 통해서 계산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행렬이 이번에 꼭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2학년 때 할 부분인데 정조분의 정의 변경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AI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비율, 표본 비율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데 원순열이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 벡터. 이것도 아까 계속 얘기하는 AI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공감 벡터라는 개념도 AI에서 꼭 쓰이는 미래 수학입니다. 그것도 이런 변화가 있어요. 뭐 이것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체도 A, B, C에서 5단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9등급제가 5등급제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긴 얘기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간단하게 1등급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절대 못 가요. 강동고등학교, 상리고등학교 내에서 10%를 차지하는 1등급 내에 무조건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무조건 1등급을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분석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보면은 그 자료에 보면 QR코드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서 어머님들 궁금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그 QR코드 학교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어요. QR코드 찍으면은 이 학교는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요거만 좀 보시면 됩니다. 다 학교별 난이도인데 이제 강동고등학교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고등학교는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용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요즘 점점점 강동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뭘 인지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22문제, 문제 수가 좀 약간 변동이 있긴 한데, 거기서 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맞았어? 그럼 얘는 1등급이에요. 세 문제 다 맞으면 당연히 1등급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 맞고요.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 문제에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세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히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형 문제들, 여기도 상일요고도 마찬가지예요. 상일요고는 강동고등학교보다는 최고 난이도 문제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모의고사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일요고가 내신하기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근데 걔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런 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상일요고 학생 현안이고 하는데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도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논술의 경지, 입시의 경지를 하는데요. 최명호 원장님이라고 전북부 입시 전문가가 한 분 계셔요. 제가 이제 애써 그분을 한번 모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할 겁니다. 어떤 식의 예를 들냐면요, 동아리 활동, 어머님도 되게 궁금하고 아이들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도 조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개가 있는데 추천을 하자면 수학 연구반, 그 다음에 미래쌤도 추천을 하고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네. 보시고. 자, 상일요고 이제 먼저 분석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학교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상일요고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여기 있어요. 학업 성취도율을 보시면 알겠죠. 이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높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고루 배치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 몰려 있는 거고요. 표준 편차 이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오늘 학부모시니까 이 정도 상식을 좀 알고 계세요. 표준 편차가 높으면 성적이 골고루 분포돼 있고 표준 편차가 낮으면은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보셔요.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과학, 그 다음에 통합사회 표준 편차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8.5 지구탐구 실험 이런 부분에 보면은 표준 편차하고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국영수, 과학, 사회가 높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형 문제가 몇 문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난이도 높은 문제 한 두세 문제, 아까 세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몇 문제를 풀어냈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어 표준 편차 12, 16, 15, 14, 15.6, 8.5. 그럼 딱 보시면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수학이 과목의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네, 통합과학도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죠. 좀 이해 가세요? 네네. 네. 이런 형식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하고 수학을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상위 요구에서 내신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세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요. 상위 요구가 제가 지금 한 강동구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학교를 보는데 상위 요구가 이전에는 정말 되게 좀 형편없었어요. 근데 입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상위 요구가 등급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보내는 이 의치대나 서울대, 고대, 연대 인원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요구도 요즘 굉장히 좋은 학교들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위 요구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학교들도 한번 보시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재수상 제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학생들이 들어간 형태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분석을 좀 먼저 할게요. 요게 이제 제일 수학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죠. 이 상위 요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선택형에서 16문항 해가지고 20점 만점, 그 다음에 서답형 4문제에서 10점, 그리고 총 합계가 20문항에서 30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중간고사 때 30점, 기말고사 때 30점, 그 다음에 수행평가 40점 해서 100점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에 100점. 그걸 가지고 5등급을 나누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좀 보다시피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선택형 16문제는요. 난이도가 평이에요. 실수를 하지 않고 얘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서답형 4문제에 더 집중을 해서 꼼꼼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데 어떤 걸 위주로 하냐면 상위 요거는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시킵니다. 서술형이라는 게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엄밀하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요.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수학 잘한다고 하는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냐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끄적끄적 대지도 않고 가만히 문제 푸는 애들은 서술형 부분에서 문제의 오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오답도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서술형 문제의 준비를 저희가 아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자체도 고난이도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도 문제는요. 그냥 시중 교재에 나오는 난이도 최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상위 요거는 서술형 부분에 있는 문제만 꼼꼼히 진행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난이도가 평이하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야 되죠? 실수를 하면 등급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요.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답도 아주 열심히 오답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그 오답이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 출제 경향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이거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학교 프린트문요, 모의고사 기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프린트 문항하고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항을 풀려는 난이도 높은 문제는 얼마든지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상일 요구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신설 과목도 있고요. 테스트 활동이 있는데 융합인재반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네, 프로그램을 여러 개 제공하면서 학교별로 보면요,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준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여기 융합인재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도 나중에 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강동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애가 많아요. 네, 거기서 남자애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합격수 자체, 합격당 학생 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자, 됐고 요걸 한번 더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 편차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보면 표준 편차가 어떻게 제일 높죠? 네, 그죠? 그죠? 어떤 과목이 나중에 제일 높은지 인지하시겠어요? 어떤 과목을 위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시겠어요? 네. 상대적으로 수학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입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게 뭐냐면 7명, 9명인데 중복 합격까지 포함한 거예요. 네. 이 경우는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저희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광문고등학교하고 한영고등학교하고 배재고등학교 보내려고 하셨어요? 왜 저희 생각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한영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보내려고 할까요? 네, 인원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으면 내신 등급 따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입시 부분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강동고등학교 이과 전교 1등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성균관대학교 그때 못 갔어요. 그거 맞춰서 입시에 대한 부분도 학교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하시고 말씀드림에 더하게 저희 경제학원은요 문턱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동고등학교, 상위고등학교 이제 학교별로 묶여 있지만 입시의 경지 우리 최명호 원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입시를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대상으로도 하고요, 학생들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고요. 좀 더 학생부 관리, 동아리, 선택 과목 설정하는 2학년 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시의 경지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동고등학교도 시험 분석을 좀 한번 할게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요. 강동고등학교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난이도가 강동고등학교는 중간 난이도가 가장 많고요. 고난도 비중이 적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요 고난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몇 문제 맞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평이한 문제에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고난이도 문제를 몇 문제 맞히냐에 따라서 등급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대비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강고등학교는요 문항수가 좀 많아요. 문항수가 많다는 거는 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생기냐면요, 강동고등학교 애들은 계산 실수가 있으면 굉장히 등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강동고등학교 시험 대비를 할 때는요 빈출 유형을 빨리 문제 푸는 스피드 연습을 합니다. 애들 중에 어머님들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풀고 시험 문제도 틀렸어요.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딱 집에 들어와서 한번 다시 풀어봤더니 나 이거 알았는데 나 실수했어 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맞췄어요. 이건 맞힌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죠.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아까 봐도 보다시피 한 23문제 정도 되는데요. 그걸 50분 만에 보거든요. 그럼 한 문제는 대략 한 몇 분 정도에 풀어낼까요? 네, 2분이죠. 근데 쉬운 문제는 2분보다 어떻게 될까요? 더 적게 걸리겠죠. 한 30초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고난이도 문제에 더 좀 더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강동고등학교의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상위요고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체고 난이도 문제의 그런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강동고등학교는요, 거의 창작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창작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수학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으면 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합니다. 점점 이상이 안 좋아지세요. 네. 네, 이런 부분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어린이들 아시죠? 학원이 새로 오픈을 하면 그 학원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수학의 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한 7년 정도 했다가 경지학원이라고 타이틀을 바꿔서 지금 진행하는 첫 해거든요. 첫 해인데 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와야 학원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마스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어쩌면 꼼꼼하게 학년별,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과정까지 단계별로 아주 꼼꼼히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한 반에 한 10명 정도 있으면 이 아이들이 저희가 등급을 세밀하게 나누긴 하지만 등급이 또 다르니까 아이들 실력도 다 달라요. 거기에다가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경우의 수 문제를 되게 잘 푸는데 수요 파트 문제는 되게 못 풀어요. 상대적으로 수요 파트 문제를 잘 푸는데 경우의 수 문제를 못 풉니다.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위해서 항상 저희는 테스트를 보면서 애들을 개별적으로 테스트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학원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의 이념, 저희 뭐 아이들을 어떻게 뭐 미래지향적이고 뭐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 내신 성적 잘 나오는 학원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실전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기출문제 모음집 가지고요. 저희 자체 교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아이들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학원 중에 그런 학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요. 평상시 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요. 이 교재도 풀어주고 저 교재도 풀어주는데 막상 시간을 재고 풀어주는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냥 고등학교 문제는 문제를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분 내에 풀어야 된다. 30초 내에 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을 무시하는 학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학원은요. 무조건 성적, 내신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실전 연습 위주로 해서 많이 진행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뭐 되게 멋있는 거 같죠, 그렇죠? M도 들어가고 A 들어가고 ST 저희 마스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 뭐든지 다 하고 끝내고 보내려고 합니다. 애들 요즘 공부 많이 안 해요, 그죠? 특히 코로나 지난 다음부터는 너무 안 해요. 답답할 정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 목표는 그냥 학원 내에서 다 끝내고 가자가 목표입니다. 그날 배운 거 그날 다 끝내고 과제물도 안 하면 무조건 남길 거고요. 그날 해야 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줄줄 얘기할 게 있는데요. 요거 빼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합니다. 네, 먼저 시간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월금, 화목, 수토 이렇게 시간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오면은 3시간 반씩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그날 보는 거에 대한 테스트를 1일 테스트를 반드시 합니다. 1일 테스트, 주간 테스트, 그다음에 월말 테스트. 이게 저희가 항상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일 테스트 부분이나 월말 테스트 부분을 못하면 수업하고 클리닉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일주일에 총 학원을 몇 번 오게 되는 거죠?
월급은 수업이고 하루는 클린 시간에서 총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 클린 시간에는 어떤 진행을 하냐면요. 오답 정리,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주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를 하나씩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의 테스트를 봐요. 주간지 테스트, 오답 학습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네. 저희가 항상 아이별로 이렇게 테스트를 보면요. 이 아이가 어디 문제를 풀었는데 이때 100점 맞았고 86점 맞았고 57점 맞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본 거예요. 테스트 봤는데 배지훈이라는 학생이 봤는데 여기 보면 정답이 어떤 문제가 정답이고 어떤 게 틀렸고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답 테스트도 그거에 맞춰서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틀렸으면 그 유형에 맞춰서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네. 아주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문자가 될 거고요. 주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디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들도 넘어갈 거고요. 매달 그 아이랑 똑같이 한 달 동안에 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자료집도 꼭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라서 저는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학원에 보내시면은 내신 관리 되게 철저히 할 거고요. 집에서 숙제하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숙제하고 오답 모든 걸 다 학원에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좀 좋아하는 문구가 2개가 있습니다. 2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머님들이 맨 처음에 생각하시는 게 여기 하나 있어요. 뭐 당연히 아이를 키우고 오셨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알겠지만 공부하는 부분이나 이 아이의 사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애들은 어머니들 관리하기 좀 힘드세요. 그죠? 그래서 저희한테 그냥 맡겨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할 겁니다. 아까 저희 이사하셨던 박미영 원장님 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서울 아카데미 학원에서 원장을 맡으신 분이고요. 저희 또 차부 원장님도 계시고 그 두 분이 어머님처럼 꼼꼼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학원을 많이 좀 밀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놨잖아요. 그쵸? 근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해도 아이가 열심히 안 하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되게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이걸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네, 잘하네 라고 칭찬해 주시고 학원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는 거죠. 아이한테 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 이 자식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욕을 할게요.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되게 멋있는 말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제일 우선이라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내신을 우선시해서 아이들 입시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원이 저희 원래 이제 수학이 고등과만 진행해서 수의 경지만 수학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입시 체계가 되게 바뀌면서 영어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논술도 중요하고 입시도 중요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상위연구 같은 경우도 수학이 4단이에요. 근데 과학도 4단이에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2과목과 2과목은 서로 어떻죠? 1대1.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수학을 중학교 때부터 안 했어요. 그럼 어디에 더 집중하면서 내신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학을 해야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입시의 경지에도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시죠. 네. 그 수업을 전부 4가지 과목 다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 진행합니다. 네. 한겹을. 네. 내신 시간표상에는 수학으로 예를 들면 주 3회처럼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약간 선생님 시간에는 9번의 클리닉한데 네네. 3번 오니까 그렇게 일부러 정해놨어요. 네.
월, 금, 아니면 수요일 날 크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리고 원래 수학의 전문이었잖아요. 네. 지금 타과목까지 지금 도입을 한 건데 네, 맞아요. 타과목 선생님을 선발하는 기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유명세가 좀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박정윤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이제 모셨어요. 정말 그냥 제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온 분이 계시는데 대치동에서 내신 부분에서는 진짜 탑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을 제가 일부러 모셔갖고 와서 진행합니다. 여기 지금 과학 선생님들 보시면 되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신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대치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과연 이 학교에 대한 그런 근데 강동고등학교도 계속 진행했었어요. 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기 각 과목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경제학을 올해 처음 지금 다른 과목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년도나 그 학교의 내신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분석도 다 하셨던 분이세요. 과학 선생님도 강동구에 계셨던 분. 영어, 국어, 네네. 한사가 다 그러시죠? 네네. 박정현 선생님은 대치경강이라고 해서 학원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강동구를 오래 하셨고 제가 모셔갖고 왔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항상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요 어떠냐면 맨 처음에 너무 어색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저 새끼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데 긴장 푸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마음껏 질문하세요. 그럼 수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수학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제원에 연락을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저희 과학 선생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제 보시죠. 저는 경제학원에서 과학, 특히 물리화학 파트를 맡고 있는 강사 서현도입니다. 네, 저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파트 맡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유일하게 물리하고 화학 파트, 생지 파트 나뉘어서 저희가 수능 강사가 통합과학 가르치는 유일한 학원이고요. 네, 저희는 벌써 10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어느 학원도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중요한 점이 있냐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리화학 생지 파트를 나누어서 수능 강사가 수업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일단 저는 경력이 20년이고요. 김승희 쌤은 10년이고 저희는 지금 송파에서 그 학원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온 지는 지금 4년 차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여기서 원장을 하다가 이제 대치동 넘어갔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원장이 됐고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보신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 통합과학이라는 게 문과, 이과 통합형이 아니라 과학 파트가 4개가 정확히 나뉘어 있어요. 물, 화, 생지, 중간, 기말 모두. 그래서 상일여고나 강동고는 선생님들이 최소 3분에서 4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정확히 전공 파트가 나뉘어 있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강사도 반드시 전공 파트가 나뉘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화학이고 부전공이 물리고요. 예, 그 김슬기 쌤도 전공이 생명이고 지학은 이제 강사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통합과학은 한 문제가 등급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면 등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돼가지고 수능 과목은 절대 평가가 아니죠. 상대 평가는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통합과학도 아마 학교에서 관심을 두고 아이들이 수능 과목이 되니까 좀 더 어려워지고 좀 더 전문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 강사 강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학원에 화학 강사가 통합과학을 해요. 뭐 상의력을 해요. 그러면 1학기 중간에 주기적 성적이 되는데 역학이 안 돼요. 화학이 생명까지 커버가 돼요. 근데 절대 물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316 같은 경우는 대대로 지하기 어렵고, 그리고 강동구는 물리가 거의 정상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강동구 규칙 보시면서 놀라실 거예요. 네, 대학 문술도 이거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머니하고 다른 데 가는데 같이 물어보세요. 전공이 뭐세요? 근데 왜 다 가르치세요? 말 못해요. 절대로. 이거는 강사들의 이익 때문에 저희는 어머니 수익을 고2한테 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고1 수익을 둘이 나눠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우수한 인재를 고2로 만들어서 저희 고2로 돈을 벌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1학년 때 아이들을 확실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나뉘어 있고요, 어머니. 특히 저는 걱정이 여기 과학의 기본량이라고 처음 들어가요. 이게 어머니 혹시 이과 계신 분들은 대학 가시면 대학교에서 뭐 할로데이나 영에서 첫 등을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길이, 시간 이런 거 나오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아이들이 100cm는 몇 미터는 1m예요. 근데 cm가 10-2라고 그러고 말을 못해요. 이런 단위만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측정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저는 항상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처음 들어가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볼 거야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모든 시험을 가장 어려울 거야 가정을 갖춰요. 그래야 시험이 쉽게 나와도 혹시 어려워도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시험 문제가 이 학교 시험은 이 정도야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파트는 저희가 맨날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과학의 기본량이 좀 걱정이 돼요. 여기는 제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까지 가르쳐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자 316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보시면 특정 과목이 어려워요. 보시면 생명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쌤이 굉장히 잘 가르치고 어려우신데 1학년만큼 쉽게 냈어요. 그냥 교과 내용 위주로. 그리고 이제 생명도 교과 내용 위주인데 316은 특히 지학이 대대로 어려워요. 지학쌤이 옛날에 굉장히 얘기했어요. 심지어 하늘योग 애들이 거의 80%가 지학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대로 지학이 어렵고 어머니 그리고 화학도 어려워요. 화학은 이제 수능 문제가 나와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수능 문제랑 내신 문제랑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지학 같은 경우는 어머니 교과 내용인데 자료를 복잡하게 꼬아서 내요.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1년 내내 이 기조가 유지되더라고요. 316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개념 물어보고요. 316 1등급은 화학이나 지구과학을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동구는 생명이 교과 내용 위주고 그리고 화학이 교과인데 화학이 쉬워요. 근데 강동구는 지학이랑 물리가 어머니 제가 미쌤 1화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대 대학을 간다고요. 다시 서울대 과잠바를 입고 학교에 수업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면서 교무주임이 그만 좀 해라. 약간 좀 독특하세요. 이게 뭐니 독특한 문제가 뭐냐면요. 상대방하고 공감을 못해요. 학생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비주세요. 학생이 어느 수준이고 얘가 이걸 받으면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잘났어 내가 잘나고 걔한테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인드라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작년에도 써봤던 2문제 나왔는데 풀이가 없어요. 답도 몰라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머니 점수가 다 90점이에요. 다. 나머지도 쉬운데 그 10점을 맞추면서 모르겠어요. 등급이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결국 저희 애들도 2가 나왔지만 1은 안 나왔거든요. 누가 1 나왔는지 서로 몰라요. 강동구는 이 물리쌤이 유명합니다. 제가 강동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로그인 안에서 기출문제가 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문제 긴 거 있어요. 한 전기 문제인데 한전에서 보내가지고 막 나오는데 더 이상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신에 어머니 이건 있어요. 그 꼬리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에서 하나 정도 맞추면 등급이 잘 나와요. 이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리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저희의 모토인데요. 남들하고 똑같이 수업하고 숙제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해마다 무언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새로운 것. 제가 매년 느끼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냐면요. 어머니 2016년도에 융합과학이 생겼어요. 어머니 때는 공통과학이었고요. 물화생지가 정확히 나뉘어 있었고요. 그다음 갑자기 빅뱅 들어가면서 융합과학이 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학교마다 내용도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저는 그때부터 학기벌레 했어요. 어머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강의실에 20명씩 있다가 3명 데리고 4명 데리고. 근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범위가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는 이때부터 학기벌레 했어요. 이 이후에 지금은 다 학기벌레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놀란 거는요. 제가 어머니 클리닉이란 게 저도 이 당시만 해도 그냥 내가 와가지고 숙제 검사하고 문제 주고 그냥 그러면 되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그해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놀라운 일이 제가 학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아이들이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이 어렵고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요. 중학교 과학이 너무 쉬워요. 어머니 관심 없으시죠? 중학교 과학이 어머니 상상도 못해요. 그냥 거의 떠다 먹이는 수준. 그래서 자녀분들 보시면 물어보시면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아이들하고 클릭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어머니 때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머니 때는 그나마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이어져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냥 어머니 음악 미술 같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왜 안 하면요. 아이들하고 서로 부딪히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보고 이게 우리 클리닉이란 게 또 이래요. 일괄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요구가 달라요. 그래서 계속 학교가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면 다 다르게 하게 돼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클리닉은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과 소통이고요. 수업이 만일에 6이면 클리닉이 4 정도? 근데 어떤 학생들은 수업이 2고 클리닉이 8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건 어머니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어머니 클리닉을 그냥 흉내내는 거랑 그냥 하는 건 너무 달라요. 저는 제가 클리닉 하면서 4년 차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훌륭한 걸 내가 이제 했지? 예, 전 너무 많이 하죠. 또 제가 수업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저랑 세계가 야 우리 많은 돈은 벌지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자. 그게 이거예요. 예, 저희가 어머니 별로 수업이 안 많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머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려운 문제가 어디서 나오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문제를 볼 거 아니에요. 설마 고3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어머니 2013학년도부터 막 오잖아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거를 정리 다 했어요. 제가 그 해에는 그것만 올인해서 2010년부터 모든 분류를 해놓으니까 다 걸려요. 우리 지금 내는 모든 문제들은 2013학년도부터 개정 2번 거치면서 고3 시험 문제 다 있어요. 모든 자료가. 이 자료를 공부를 연구하면은 모든 게 보여요. 그게 제 결론이고. 자, 이제는 제가 어머니 작년부터 뭐하냐. 클리닉을 하는데 어떤 애가 1부터 10까지 다 질문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인간인지라 이 아이는 클리닉을 30동안 저한테 질문 하나도 안 하는데 얘는 계속 질문해요. 이걸 하다가 공손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 절제해야 돼요. 학생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항을 이렇게 제가 이제 10분 컷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를 주니까 질문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 보고도 모르면 해주고 그래서 클리닉 때 와서 영상을 틀어놔요. 제가 와이파이 켜놓고 다 봐요. 그러니까 클리닉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어머니 제가 지금 저기 있는 학원에서 딴 쌤 다 전파했어요. 제가 있는 그 기계 가지고 10분 딱 10분 컷이에요. 길면 또 안 봐요. 쇼츠에 유행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제가 주는 문제는 영상이 따로 있어요. 활자가 아니라 영상.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올해는 뭐냐 모토가 제가 문제를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자, 저희가 어머니 지금 이게 보시면 저희 이게 숙제예요, 어머니. 숙제인데 어머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족보예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그
그 보기 어머니 그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골라봤자 이 내용을 알까요? 애들이? 개념을 알까요? 절대요. 저는 너무 꼴보기 싫어요. 문제 꼴도 보기 싫어요. 네, 저 그래서 제가 만들어요. 어머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어머니 2번, 3번 거쳐서 제가 계속 풀고 다 마지막 디귿번까지 갔고요. 이게 저희 그 송파지역 기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이렇게 오픈해 버려요. 예, 어머니 제가 한 예로 이게 어머니 족보 문제죠. 딱 보기 기억이 얼마나 좋아요. 기억이 아니면 벌써 1, 3호가 지워지고 2, 4 가운데 걸리면 나 이거 공부했다. 저는 이걸 기억했어요.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시. 어머니 재미있으면 안 돼요. 잘 봐야죠. 짧은 거. 근데 이게 안 그러면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제일 항상 그게 교과서 봐라. 저 교과서를 제가 안 읽거든요. 책을 안 봐요. 봐도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어머니 동아出版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교과서의 내용을 착착착 쓴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에 책에서 다 낼 거야? 냈어요. 책에서 어디 나오냐? 책 보여주면 다 알려줬어요. 이거 여기 이거. 그러니까 놀래요. 이게 책에 있었네?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문제 스타일이. 못 보겠어요. 저는 다 만들어요. 어머니 만들면 어쩌겠어요. 제 개인생활이 없겠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짜증난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 때 문제를 많이 안 줘요. 10문제 정도? 근데 그 10문제가 아마 이거 보시면 어머니 아시겠죠? 이 한 문제가 다른 문제 10문제. 그리고 이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한 문제를 풀어도 정성껏 풀자는 주의예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자료를 확실히. 그게 어머니 제가 원하는 게 수능형이에요. 수능형이라는 게 어머니 개념 하나 문제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의 개념을 자기 걸로 소화해서 그거를 새로운 유형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갖추는 게 어머니 그게 몇 년 걸려요. 어머니 그거 얼마나 제시들은요 머리에 넣어주면 바로 기가 싹 돌려서 싹 만들어요. 대단해요. 근데 제 학생은 굉장히 약해요. 왜? 이런 문제를 푸니까. 어머니 이거 의미 없어요. 나오지도 않고요. 도움도 안 되고요. 그냥 종이만 아까워요. 네. 그래서 저는 족보를 철저하게 지행합니다. 저희도 저희 조교 때문에 족보 아이디가 있지만 저는 절대 안 들어가요. 저는 철저하게 수능 문제 잘해보고 교과서 보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 클리닉의 진심이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은 어머니 저희는 수능 강사예요. 어디 다녀오셔도 물리와 생명지학 전공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저희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수업은 보시면은 이제 학교별 특화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특정 학교를 위해서 만든 건데 어머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이들이 수능형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문제 하나의 개념 하나 습관이 돼 있어요. 단순 암기로 이렇게 외워서 넘어가는 수준으로. 그게 아니죠. 자기가 외웠으면 외운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책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어머니 수능 문제가 60%가 뭐예요? 자료 분석이에요. 자료 분석 어머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어머니 수업하고 클리닉과 테스트가 연계되어 있어요. 수업 따로 클리닉 따로 테스트 같은 문제를 바꿔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료를 자주 보고 교과서랑 연계해서 분석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하나 함부로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커리는 저희가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저희 보시면 지금 뭐 내신 대비 하고요. 방학 때는 통합과 투도 하지만 심화 수업도 해요. 근데 올해 어머니 겨울에 신기하게 제가 원래 저기 송파에서 물리학 하면요 한 40명 모이는데 이번엔 2명 되고 있어요. 다 통합과학을 해요. 저희 대체학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무조건 통합과학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은 맞는데 이과에서 물리화학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지장면은 수능 만점자가 어디 갔어요? 연대 의대 갔죠. 왠지 아세요?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선택 과목. 걔가 생지했어요. 그러니까 표점이 투과보다 낮은 거예요. 오늘 뉴스에는 걔가 뭐 서울대 안 가고 연대 떨어져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녀 지금 뭐 나온 거 보면 연대 빼고는 다 이공 계열 전공 안 하면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어머니 2학년도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통합과학은 원래 2학년 과목이 내려왔기 때문에 2학년 걸 선행 과목 따라오는 과목인데 올해는 2학년 선행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과목이 아니라 그냥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여름방학 때는 어머니 이과를 갈 거면은 최소한 물리화, 생명은 이번에 유전이 따지면서 엄청 쉬워졌어요. 근데 물리화학은 더 어려웠어요. 가장 제가 가르치기 무서운 게 들어왔어요. 예, 동적 때문에 뭐, 예, 물리도 막 지리대 들어오고 더 추가했어요. 어렵게. 그래서 어머니 이과 보내실 거면 반드시 어머니 상일여고 물리 어렵습니다. 이 학생들이 많이 포기하는데 예, 상일여고 물리 어렵고요. 강동구도 물리 어렵고요. 강동구도 화학 어렵고요. 어머니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다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과 보내실 거면 꼭 상의하세요. 통합과 투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커리는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정해준 걸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주 1회이고 클리닉은 어머니 오해하시는 게 클리닉을 언제 오시 하시는데 어머니 간단해요. 30분 할 수 있고 1시간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영어학원 있으시면은 5시에 드리면 돼요. 아니면 수요일 날 3시간 날 학교가 꼭 목요일 날 있지 그때 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하루 정도 저희랑 같이 움직이는 김한희 쌤이 그 쌤이 지금 중동과하고 통합과학 가르치는데 저희랑 지금 4년째 저희 조교하고 있어요. 저희 조교 학생 안 써요. 강사 쓰기. 저희가 되게 비싸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잘 가르치. 수업도 되거든요. 저희는 절대 수업 안 시켜요. 수능 아프니까. 대신 조교는 아주 잘해요. 그래서 너무 모르는 애 있잖아요. 아니, 1대를 붙여줘요. 걔를. 따라가야죠. 재밌죠. 못 따라가면 재미없잖아요. 예. 저희 클리닉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절대 안 빠져요. 저 어머니 이번에 설날에 했거든요. 설날에 클리닉 8시가 24명 왔어요. 고2.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쓸데없이 하지 않습니다. 단 1시간. 클리닉은 그냥 월요일 되게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수모하고 하루 더 할 것 같아요. 평일에. 네. 지금 정해진 건 수목이 있고요. 하루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면 여기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 예, 저희 지금 송파는 지금 80명입니다. 거기 워낙 오래돼서. 거기 3명도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조심스러워. 아마 뭐 3명인데 수업이 깔리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근데 여기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희가 원래 여기가 고향이고요. 저희 김직선 저도 3명 나왔어요. 예. 근데 참 있죠. 학교 수업이 있고.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 클릭은 그 학생 비례별로 시간이 다른가요? 예, 다 달리하고 동시에 3-4명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영상 둘이 보고 다 다르게 해줘요. 그리고 어머니 대신에 학교마다 클리닉 문제가 모두 달라요. 네, 그건 확실해요. 네, 다 달라요. 제가 다 알아요.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최대한 오래 있는 애들은 몇 시간까지? 근데 1학년은 진짜 오래 안 있어요. 1시간? 네, 물리학 하는 애들이 좀 오래 있죠. 1학년은 그렇게 오래 안 있던데요. 근데 만일에 제가 여기는 물리 문제, 고사 문제 안 나오잖아요. 통과는 고사 문제 나오거든요. 여기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마 저희가 1학기 때는 아마 서술형 쓰는 거하고 특히 남자애들 생명 실수 안 나는 거. 이 애들은 왜 이렇게 덤벙대요? 남자애들이 단어가 문제가 있어요. 생명 함정이 다 막혀요. 그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요. 트레이닝 반복적으로. 그런 거 많이 시킬 거예요. 언니 1학기 중간은 다 잘 봐요. 잘 보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유지가 문제지
그럼 저희 또 다음 되시니까 혹시 또 궁금한 데 있어요? 학원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은 국어의 경지에서 상일여고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메가스터디 그리고 대치동 출강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출강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제가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수능에 가까운 강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크게 이제 아까도 수학이랑 과학에서 이런 얘기를 주로 아마 들으셨죠, 그죠? 수학이 많이 변했다, 탐구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발빠른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에 어떤 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일여고가 여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상일여고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내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좀 과정이랑 공부법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좀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4등급까지 맞던 친구들 이제 2등급 됩니다. 누적 퍼센트로 40%까지가 4등급이었는데 지금은 누적으로 34%까지니까 6% 버리고 다 2등급 되거든요. 결국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내신에서 그렇게 많이 변별력을 못 챙기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서울대는 정시에 내신 반영합니다. 올해 연세대 내신 반영하죠. 아이러니하게 내신의 변별력은 줄어들었는데 학교는 내신을 정시에 반영하겠다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이제 변경된 점은 사실은 이과와 문과에 저는 리밸런싱이라고 붙였어요.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죠 2027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과가 좀 유리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문과로 좀 이름난 대학교들 있잖아요. 경희대, 서강대 이런 탑 클래스 학과들 경영, 경제 이런 애들은 사실상 이과 애들이 교차 지원으로 50%는 가져갑니다. 그만큼 이과가 유리한 시험이었어요. 2027학년도까지. 근데 2028학년도가 되면서 수학의 변화가 생겼고 탐구의 변화가 생기면서 사실상 이과 문과를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다뤄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어는 어떤 변화를 맞이했냐면 언매랑 화작을 통합했다고 얘기했는데 선택 과목을 지금은 낮춰 이렇게 변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언매가 있었고 화작이 있었고 이거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언매해서 표점 높은 거 받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 좀 유불리가 있었어요.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이과 가가지고 표점 높게 받아서 대학교 잘 가는 게 기존의 추세였는데 이제는 거기서도 수능에서도 변별력을 좀 많이 낮추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겨요. 내신에서도 2028년도 변별력 많이 낮아지고요. 수능에서도 변별력이 많이 낮아져요. 그럼 대학교는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까요? 이제 고민을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신과 수능 우리 다 보겠다. 굳이 구분하지 않겠다. 내신에서 변별력 안 주면 수능에서 변별력 줘야 되는데 수능 변별력 약해졌거든요.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에서는 최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데들은 1등급을 고정으로 박아두는 학교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학교 자체적으로 면접 강화할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아마 대입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의 바람은 이미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내신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냐?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대치동 원장님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인강에서 1타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이 다 국어 1학년 내신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이 아니고 왜 내신 1학년까지 내려와서 하지? 근데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2027학년도까지는 아이들이 이런 공부 과정을 거쳤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이렇게 3년 동안 진행하면 아이들은 2학년까지는 1학년과 2학년까지는 내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딱 끝나면 이제 수능 공부하러 들어가요. 근데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랑 완전 사고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거 범위가 있어요. 교과서 열심히 외워가는 친구들이 잘했습니다. 근데 수능은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년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 이제 그런 사고가 생기고 좀 알만해져요. 그럼 이제 그때는 수능부로 가요. 그래서 정말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통계가 있냐면 현재 그 작년까지만 해도 24년, 25년 이렇게 수능 보는 친구들 통계를 내보니까 현역 애들이 있고 고3 애들 그리고 재수생들이 있는데 재수생들이 현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1등급의 90%를 얘네가 다 가져가요. 압도적으로 재수생한테 훨씬 더 유리한 책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내신하다가 나는 이제 내신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공부할 만 했는데 갑자기 사고를 탁 바꿔서 모르는 거 접근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되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공부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까지는.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떤 추세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요 3년의 과정에서 사실상 야 니들은 수능 공부해 그리고 내신 우리가 보긴 볼 거거든. 중간중간에 내신을 그냥 그때 뭐 한 6주 이렇게 내신 기간에 내신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능 체계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능 강의를 하던 일타 선생님들이 다 여기서 시작점을 잡고 끌고 올라가려고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은 사실상 1학년 내신 시장을 수능 일타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강의를 해오던 사람이고 지금도 수능 강의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재수생들과 만나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의 바람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내신도 수능도 잘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건 딱 두 학교예요. 상일이랑 광문 딱 2개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가장 여기서 이미 수능형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고 외부 지문을 많이 다루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2학년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내신을 보는데 교과서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장 잘 따라가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은 이렇게 앞으로는 크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교과서가 바뀐 게 영어나 수학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국어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단순히 교과서가 바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과서가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영향을 받는데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원래 상일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미래엔이라는 걸 썼어요. 창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미래엔과 창비는 어떻게 달라지고 새로운 교과서에서 뭐가 달라졌냐면 보통 이게 1학기 시험범위거든요. 1학기 시험범위고 작년에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요 문학 파트 하나랑 외부 지문 섞어서 출제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작년 미래엔까지만 해도 여기에 출제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베이스로 내고 외부 지문 몇 개 줘서 같이 한 6개, 7개 작품 묶어서 출제하기가 참 괜찮았는데 이제 1학년에서 낼 게 없어요. 안 보입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아주 새롭고 아주 참신하고 도전적인 것들을 갖다 놨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걸 선택했는데 아니 기출문제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 하지? 어떤 걸 하지? 그럼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1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과서를 충실하게 하겠다.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교과서에서 도전적인 문제를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첫 해잖아요. 이게 어떻게 출제될지는 거의 결정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변별력을 주기는 좀 힘들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은 야 이거는 우리가 참신하게 뭐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문제 내기 좀 어렵잖니. 그러면 변별력 어디서 줄래? 외부 지문 프린트해서 줄 겁니다. 원래 상일이 그걸 잘하는 학교입니다. 문제 되게 참신하게 내고요. 외부 지문 잘 섞어가지고 그렇게 출제를 좋아하는 학교인데 웬걸? 출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은 2개. 교과서 범위 주면 그냥 공부를 조그만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맡겨줄 거고 변별력은 여기서 줄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외부 질문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게 바로 모르는 거. 이게 바로 수능형입니다. 모르는 거 만나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 상일은 외부 지문도 수업을 좀 해주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정말 아예 참신하고 아예 새로운 거를 많이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의 방향성은 여기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해서 가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사실은 뭐 수학이나 지구에 없습니다. 그냥 개념이라서 교과서가 바뀐다고 크게 흔들리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은 기존에 있던 과정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기존의 기출들도 갖다 쓸 수 있고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아마 문학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요만큼에는 아예 출제를 안 하시던지 아니면 출제를 하시면 그대로 도전적이지 않게 그냥 정석으로 내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선택해서 반응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런 변화들이 있다 이렇게 대비하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상일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어떤 학교를 경향성 분석할 때 국어의 경향성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항수예요. 문항수가 상일이 원래는 예전에는 한 30문제 내다가 지금은 한 24문제씩 바뀌었습니다. 근데 24문제가 되게 적은 문항이에요. 옆 동네 광문은 38문제씩 냅니다.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완전 다르죠. 24문제를 50분 안에 푸는 이 친구들은 변별력을 어디서 줘야 할까요? 어부지리로 문제를 못 맞추게 만들어요. 언뜻 봐서 정답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히 알고 실수하지 않아야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좀 구성하는 편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항수에도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객관식 20문항 그리고 선원 수령 내문항 요게 총 문항 토탈이고요. 수능형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나 지문에서 범위에 다루지 않은 걸 출제하겠다. 이런 게 이제 조금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상일여고가 특징이 1학년 1학기 때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조금 시켜요. 뭐 문제도 얼마 안 내고 그리고 범위도 되게 적게 내고 외부 지문도 얼마 안 쓰시는데 1학년 2학기로 가면서 분량이 한 2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한 6개 냈다면 여기에 한 18개씩 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많이 안 주고 팍팍팍팍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이 과정에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외부 지문도 비중이 한 50%가 넘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압도적으로 이제 선원 수령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리고 선원 수령이 까다로운가 아니면 뭐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어떤 단어, 워딩을 딱 갖다 적는 걸 물어보는가 하는데 상일은 여기에 큰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문항을 좀 보여드릴 텐데 아주 참신하게도 내지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진짜 처음 봤어요. 자신의 생각을 쓰라는 문제를 처음 봤어요. 되게 어떻게 생각을 평가하지? 근데 유도하는 건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문제화해서 낸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인데 상일은 그걸 합니다. 되게 도전적으로. 선생님들 연령대가 좀 어리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자주 출제를 하시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능형 지문 얼마나 나오는가, 외부 지문 얼마나 쓰는가인데 이 외부 지문을 다시 두 개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선생님이 프린트로 준비를 해주시고 수업을 해주시는 거, 요게 하나가 있고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제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상일은 굳이 따지자면 이쪽이 훨씬 가까워요. 대부분 그냥 수업을 해주시고 만약에 외부 지문을 좀 쓰겠다 그러면 선택지라든지 보기에 갖다가 주시지 외부 지문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교하게끔 출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까지는 준비해 갈 만하다. 근데 문제에서 대처하는 능력은 평소에 수능형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방법론적인 어떤 게 좀 필요한 이런 학교가 상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항수랑 이런 어떤 특이점을 좀 이제 갖다 적어놨고요. 이따가 이제 문항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객관식의 특이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맞추고 공부를 좀 안 한 친구들은 그만큼만 맞추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실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이만큼 줘요. 보기를 이만큼 주고 단어의 개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된수리 되기가 일어나는. 그럼 아이들이 이걸 읽고 개수를 다 하나씩 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를 빼뜨리거나 뭔가 잘못 발음하거나 그러면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 실수로 정답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수는 적은 대신에 이 한 문항에서 고려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하나하나 읽고 찾아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는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 가시진 않았고
기본을 묻되 완벽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가 이런 객관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능형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좀 불친절하고 내신형 문제인데 아이들이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객관식 구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원수형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아까보다 좀 더 길어졌죠. 보기를 조금 길게 만들고 심지어 윗글을 또 줬어요. 그래서 윗글을 읽었니? 그러면 여기서 자 기억에서 리을의 음운 변동 잘 이해했지? 그걸 여기서 한번 찾아볼래? 단 단어를 한 개만 찾되 두 가지 음운 변동이 공통적으로 일어난 걸 찾아야 돼 라고 범위를 꽤 많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단어 하나 골라야 돼요. 그리고 조건을 3개 줍니다. 하나, 발음 쓰고, 두 번째, 명칭 그대로 쓰고, 마지막으로 문장은 형태는 이렇게만 진술해야 돼 라고 조건을 완벽하게 달성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경 쓸 건 지문도 이해해야 되고 그걸 보기에서 찾아야 되고 조건까지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선원수령 쓰기가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감점도 많이 나갔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선원수령을 생각하시는 대하는 자세는 여기서 변별력을 많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객관식 시험이 생각보다 쉬워서 애들이 잘하면 감점을 세게 줘요. 하나만 틀리면 아예 그냥 빵점 처리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객관식이 좀 어려우면 선원수령이 점수를 좀 올려줘야죠. 그러면 그때는 감점을 좀 느슨하게 잡아주고 좀 부분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만점을 받으려면 조건을 잘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 주고 대화를 하나 주고요. 여기 빈칸을 가나를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리고 생각대로 자유롭게 쓰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뭐 유도하는 바는 있으세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기 딱 입장을 들으면은 잠깐만 우리가 지문에서 한 줄 딱 고른 다음에 우리 생각을 쓰면 된다고?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유도하는 바는 있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여기서 뭘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좀 출제하셔서 되게 참신하고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생각을 쓰라는 문제는 저는 강사생활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조건 같은 경우는 뭐 단어를 3개 써라 이런 건 차라리 깔끔한 어떤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원수령에는 좀 이런 큰 특이사항이 좀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상인에 대한 이야기, 경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경향이라는 게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지금 분석했던 경향은 전부 다 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한 경향이에요. 바뀐 교과서가 들어가지 않았고 2028학년도 현 고1이 되는 친구들의 입시 체계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시는구나 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면 되지만 이걸 가지고 기출을 분석해서 뭘 하겠다는 건 지금은 사실상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연도 고1 친구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단점은 새로운 걸 만나니까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본인이 걸어가는 게 좀 힘들겠죠. 장점은 재수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기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수생들은 지금 현재 2학년 안에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기는 조금 편할 수도 있다. 내신이랑 수능 관리 잘 하면요. 여기까지 이제 상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인데요. 커리큘럼입니다. 앞으로 어머님들이 어떤 과목이든 그리고 뭐 꼭 국어가 아니더라도요. 커리큘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이런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커리큘럼이라는 게 어떤 커리를 탄다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학원이든 내신과 수능에 정답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이라는 게 보통은 뭘 적어놓냐면 언제 무엇을 할지를 적어놓거든요. 언제는 뭘 해야 돼, 언제는 뭘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건 정답이 있어요. 그럼 정답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선택하는 학원들은 다 선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이 커리큘럼은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신은 그렇습니다. 내신과 내신 사이에 예컨대 1학기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사이에 짧게 있잖아요. 기말고사 보고 2학기 중간고사 여름방학 사이에 짧게 있잖아요. 그때는 다음 내신을 대비하는 어떤 개념과 다음에 만약에 뭐 고전시가가 들어가 그럼 고전시가의 개념을 좀 미리 다뤄주고 그다음에 고전시가의 여기랑 같이 묶을 만한 작품들을 수능 형태로 다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조금 바뀌었지 내신과 내신 사이에는 다음 준비를 위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요거 작품을 가지고 수능 형태로 여러 가지 파생해서 다뤄보는 것으로 내신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고3들 커리큘럼 결정돼 있어요. 3월까지는 기출 분석하고 6월까지는 EBS하고 6월 끝나면은 8월까지는 수능 완성이라고 EBS하고 실전하거든요. 이거는 어딜 가든 말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커리큘럼으로 차별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결국은 내가 점수를 어떤 뭐 등급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될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수단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커리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기출 분석해야 돼. 수단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운 이유는,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얘를 이 목적에 맞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게 없어요. 저는 되게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고1 들어가요. 3월 모의고사 보는 학교들도 있고 다른 학교 뭐 배제나 방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와서 시험 보게 만들거든요. 그럼 시험 준비할 때 뭐 합니까? 모의고사 3개년치 풀라 그래요. 또 아이들은 그냥 풀어가요. 뭐가 없죠?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방법도 없어요. 모의고사를 풀라니까 그냥 풉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목적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읽고 그냥 풀잖아요. 그럼 시험지 보면 깨끗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보면 이렇게 하고 풉니다. 절대 늘 수 없는 시험지입니다. 아이들은 수능형 사고를 갖는다는 건 내신이랑 뭐가 다르냐면 모르는 걸 매번 만났을 때 루틴이 다 있어야 돼요. 뭐부터 볼 거예요? 예를 들면 독서 지문이야. 독서도 인문 지문이야. 그럼 인문 지문일 땐 뭐 할 거야?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결정되어 있고 평가원이 어떻게 근거를 내고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하고 선택지의 근거내는 방향에 맞게 거기 가서 이렇게 기웃거려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지가 4줄씩 되는데 근거는 뒤에 있는데 앞부분 가서 고민하고 이러면 아예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강동도 대치동 못지않게 상일 광문 못지않게 이미 2학년 이상부터는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이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학원들이 좋은 학원들이고 이 방법은 결국 내신은 결국은 이거예요. 내신의 목적은 지문을 이해시켜주는 데 있거든요. 수능의 목적은 어떤 지문을 만나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능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능형은 새로운 거 만나면 늘 그대로 분석할 수 있게 실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뭐 풀어봐라. 그리고 뭐 어떤 방향성 때문에 독해력이 중요하다. 사고력이 중요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의고사 풀면 좋죠. 독해력 올리면 좋죠. 사고력 올리면 좋죠. 문제는 어떻게를 빠졌습니까? 어떻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강사들이 보통은 이런 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변형되는 입시 체계에서는 수능 강사들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치동 강사, 수능 강사들이 다 1학년 내려와서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게 이런 공부를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나중에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외부 지문 나옵니다. 학원에서 이거 설명해 줍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외부 지문 100개씩 설명해주고 아이들 그거 외워하는 거 되게 무책임한 거죠. 하나를 하든 2개를 하든 뭘 만나면 볼 수 있는 눈과 힘을 줘야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정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전히 내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이거 잘하는 친구들 내신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아니면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혹시 뭐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나 따로 뭐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방금 외부 지문 이렇게 X 치셨잖아요. 네. 창의력은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맞습니다. 대비는 하시는 거죠? 대비라는 게 일단 기존의 수능형 사고를 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 루트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고전시가 작품이 나온다면 이미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 주제적으로 파생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게 기출이라든지 문제풀이에 다 녹아 들어갑니다. 당연히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시잖아요. 네. 보통 외부 지문 같은 경우. 맞습니다. 그럼 네. 그 프린트를 선생님이 이제 취합하셔서 네. 그 학교 선생님의 아. 회의 같은 것도 네네네. 반영하셔서 네. 그것도 내신 수업으로 해주시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것까지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나오지 않는 걸 물어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적중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잘한 거 아니에요. 적중하는 건 있을 수도 있죠. 운이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 맞추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외부 지문을 많이 한 100개 정도 했고 이 중에 하나 나왔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만큼은 그대로 가되 학교에서 하지 않은 거를 아이가 읽을 수 있게끔 평소에 어느 정도 수능형 사고와 훈련이 좀 되어야 합니다. 약간 클리닉이나 중간중간 아이들의 질문이 네. 또 잦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 1회 수업인데 네. 평소에도 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네. 질문을 선생님께 자연스럽게 할 때 뭐 예.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네. 저희 조교쌤이나 뭐 저는 사실 학교에서 조교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조교한테 클리닉을 맡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대치동에서 지금 감독까지 많이 건졌더라고요. 어떤 팀을 꾸려가지고 뭐 어디 뭐 고려대 다닙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국어를 몰라요. 국어를 잘 풀었지 가르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다루는 기준들을 강사들도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이들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뭐 조교의 학벌이 높습니다가 클리닉의 어떤 질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관리가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에서 지금 이제 뭐 상일이나 다른 올해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피드백을 강동에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강동에서 여기저기서 좀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어떻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애들이랑 제일 좋았던 게 1대1로 클리닉을 하면서 애들이 이제 딱 본인이 딱 궁금한 거를 이렇게 딱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게 1대1은 무조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을 3시간을 마련하면 앞뒤로 1시간을 붙여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와서는 모르는 거 클리닉 시간, 뒤에 와서는 클리닉하고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무조건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10분이든 20분이든 확보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도 주중 클리닉을 한번 해봤거든요. 주중 클리닉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결국 클리닉이라는 게 부족한 친구들이 와서 해야 되거든요. 잘하는 애가 와요. 잘하는 더 잘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뭐 핑계대고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와서 어쨌든 다 봐야 한다. 근데 누구는 질문이 많을 수 있고 누구는 적을 수 있고 궁금한 게 다르니까 수업에서 하는 건 저는 이제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문제 풀어주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숙제도 숙제 낸 거에 대해서 다뤄주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생님이 숙제 낸 거 100까지 100% 다 했어. 내가 궁금한 건 정말 개념 하나야. 3시간 동안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 저는 숙제한 거에서 어지간하면 제가 다룰 게 크지 않으면 숙제는 숙제고 수업은 수업입니다. 이거 궁금하면 클리닉에 와서 해요.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신은 조금씩은 이제 뭐 다른 얘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뭐 1대1로 이제 클리닉 하는 시간 말고 보통 이제 뭐 선생님 다 그러겠지만 단톡방 운영하죠. 그래서 단톡방에 시험 이것도 되게 웃겨요. 질문 막 해. 잘 안 하다가 시험 기간 전날 새벽 4시, 새벽 3시 뭐 합니다. 그때 이제 또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수능 강의나 내신 강의나 같을 텐데 영상이 하나씩 올라가요. 근데 아이들한테 수업 영상을 주는 데는 많은데 정리 영상 나가는 데 별로 없습니다. 수업 영상 1시간 혹은 3시간씩 찍고 모르면 봐? 안 봐요. 안 볼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축약해서 다시 정리해서 10분 혹은 20분 그냥 오디오도 들어도 되게 이렇게 수능 형태로는 개념이 일단락이 되면 한 번씩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내신 형태로는 주마다 핵심 작품들 다시 한번 반복시켜주는 걸 요약해서 그냥 올려줘요. 뭐 아이들이 그냥 듣고 그리고 제가 조회수 보거든요. 안 들으면 이제 클리닉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점? 네. 상행여고는 그거 1분의 컷이 네. 원래는 한 90점대 이렇게 돼요. 90에서 95점.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난이도에 따라 너무 다르고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잘하거든요. 근데 90에서 95점을 맞는다는 게 시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 시험이 어려우면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다. 근데 올해는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수업은 3시간입니다. 네. 3시간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이 앞뒤로 이렇게 붙을 수 있다. 네. 그런 방식. 처음에 그 교과서가 어쨌든 작년 대비 바뀌는 게 네. 어차피 상일이 외부 지문 형태 그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네. 교과서 바뀌는 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향을 아직은 결정을 못하겠어요. 아마 상일 선생님들도 지금 결정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뀌어서 교과서를 쓰고 싶은데 뭐가 없거든요. 자료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또 도전적으로 하자니 수능에서 다루지 않을 걸 이미 잘 아십니다. 그럼 이제 고민하시겠죠. 교과서를 아예 버려? 근데 개정된 첫 번째 연도인데 그렇다고 이걸 버리면 내년도 못 쓰고 내후년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방향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감히 여기다가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보자면 외부 지문을 교과서 말고 외부 지문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1단원이 사실 그렇게 그 모의고사로는 가치가 있는 작품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 지문이나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자료는 어떻게 교과서도 바뀌고 네. 지금 그 내신 수업할 때 수업 자료랑 아이들한테 그 숙제 나갈 때 그 문제 같은 거는 네. 준비가 되시나요? 사실 그게 좀 내신이 힘든 점인데요. 내신이 어쩔 수가 없이 약간 쪽대본처럼 선생님이 요번에 요거 나갔어.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기존에는 이만큼 해오던 게 있고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2단원에 문학작품이 4개 들어가면 그 중에 4개를 기본적으로 다 안 하세요. 3번째 건 좀 의미가 없어 빼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게 작년까지였어요. 근데 올해 1학년들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신은 이렇게 가야 돼요. 선생님이 하면 그 다음 주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서 시험범위 어디야가 1, 2주 차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1, 2주 차이 따라가는 거 따라가다가 시험범위가 나오면 그때 워크북이랑 이런 게 딱 들어가죠. 그래서 뭐 문법이 만약에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문법 수업을 하고 계신다, 그럼 이런 것들의 자료가 이렇게 묶어서 나가고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 주 하는 게 이렇게 묶음으로 나갈 겁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여기 나가서 또 답변을 드려도 되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의 경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동빈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일여고 영어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상일여고에 가서 보게 되는 시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30점 만점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숫자 계산법이 존재하기도 하고, 어법은 어떻게 나오고 독해 난이도는 조금 어떻게 나오고, 방금 전에 제가 촬영을 했었던 한영고와는 전혀 다르게 또 지문의 변형은 전혀 없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존재하겠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충분히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혹은 시험 대비를 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수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일일이 말을 하면서 영상의 시간만 길게 늘리는 것보다 아이들 꼭 대비를 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에만 정확하게 짚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목차는 일단 제 소개를 살짝 하고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에 대한 특징이, 이 구성에 대해서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고, 특징은 어떤 모습들이 존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건지 이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강조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독특한 이력이었던 게, 저는 희한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재수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영어 강사를 꿈꿔왔던 게 굉장히 지금 학원 강의를 하면서 독특한 이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살이 되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영어 강사로서 올바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막 하다가 출판사에 그냥 쫓아갔습니다. 학원으로 먼저 제가 일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출판사에 가서 수능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수능 지문은 어디서 출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온 출처의 지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배워야만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출판사에서 경력을 먼저 쌓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의 가장 독특한 이력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평가원과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논문에서 이러한 지문들을 가지고 오고, 그 가지고 온 지문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일을 하면서 이제 배웠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지난 약 11년 정도의 수능과 내신 전문 강사로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 강동에서도 자사고 중에서 하나인 대제고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자사고 팀장까지 해가면서 일반고뿐만 아니라 정말 폭넓게 자사고까지도 두루두루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한 길만 파고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당연히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은 동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험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30점 만점이고요. 듣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객관식이 들어가 있는데 서술형의 비중이 객관식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30점 만점 중에서 약 9점 정도면은 한 3분의 1 정도에 가까운 점수가 서술형에 박혀 있는 거라서 이게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듣기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흐름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상일뿐만 아니라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도 듣기가 있었었죠. 그렇긴 하지만은 듣기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게 조금 흔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놈의 서술형,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살짝 던져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일여고는요 서술형이에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으로서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객관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라서 지문의 내용 100%를 모른다라고 해도 다 맞출 수 있도록 쉽게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원을 다녀야만 다 맞느냐, 어느 학원을 가면 틀리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
어디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은 독학을해서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과 듣기를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독특합니다. 이래서 학원 다녀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이거는 그냥 실제로 정답률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고 전달받아가지고 한번 봤는데 90% 넘어요. 평균적인 정답률이요. 다 맞춥니다. 찍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어법에 대해서도 이게 변별력이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1점이 배점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거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갈아 넣어서 이거 하나를 맞춘다고 한들 중요한 거는 서술형의 9점에서 약 10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덜 깎이는 게 우리 상일 여고의 시험을 대비를 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객관식, 듣기 그냥 다 맞추게 될 겁니다. 어디 학원 가도 맞추게 될 거고 여기 저한테 배워도 당연히 맞추게 될 거예요. 이거 절대 틀릴 수가 없을 정도의 쉬운 시험이고요. 어법 나름대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1점밖에 배점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물론 이것 또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더 무게중심을 실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은 서술형입니다. 그러면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쓰여지지 않죠.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영작을 교수님한테 정말 혹독하게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많이 훈련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작성해야 되는 문장의 길이와 문장의 개수는 기껏 해봤자 20단어 내외의 그러한 영작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라이팅적인 측면에서의 영작이 사실은 아니고 문장 단위로서 20단어 내외의 짧은 단어들의 조합이다 보니까 그 짧은 단어들의 조합은 단기간에 충분히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네, 이 내용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강사 경력을 쌓기 전에 출판사에서 먼저 근무를 하면서 영어 교재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수능 지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 이 지문에서의 특성은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들어졌고 이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경험을 쌓으면서 제가 실제 제작과 검수에 참여를 했었던 실제 시중에 출판된 교재예요. 이거는 이 교재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하기도 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교재를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읽어보고 외국인으로서는 영어를 글을 쓰기 위해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정말 이 교재를 쓰면서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통찰력을 얻었던 것은 모국어가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영어 단어들 가지고 어떻게든 암기를 단순히 하려고 하거나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영어 단어와 이 단어를 끼워 넣는 것도 왠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쓰면은 틀리죠. 근데 이렇게 조합이 되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어머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와 이 영단어와 이 영단어가 조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니면은 찍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아이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무기를 실어줘야 돼요. 우리 모국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 11년 동안 이 교재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서 지금까지 영작과 관련해가지고 항상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말 어순에서 파생되는 영어의 어수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잡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을 해왔고 제가 오늘은 영작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영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작을 누구나 가르친다라고는 하지만 책 한 권은 제대로 써본 경험이 있을까? 그리고 책 한 권을 쓰면서 책 한 권을 이 책을 제가 써가면서 단순히 이 책만 쓴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믿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20단어 내외의 단어들 조합을 통한 영작은요, 사실 영작이 아니에요. 그냥 문장 구성 훈련입니다. 그거는 모국어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단기간에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술형 영작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객관식 너무 쉽고 듣기 실제로 다 맞고 어법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1점밖에 안 되고 당연히 서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작이죠. 영작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그 경력을 살려서 다양한 문제, 맞춤형 학습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영작 훈련을 통해서 꼭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영어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나아가서 훌륭한 영작 방법과 영작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가 제공을 한다라고 한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단어 시험 봤던 것들, 그리고 주간 테스트 봤던 것들 다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주차별로 어머님들께 다 전송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머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점수가 높은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주셔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들로부터 이런 피드백도 감사하게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과의 소통, 아이들에 대한 학습 점검, 학습 상황 분석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머님들께 발송을 하고 있으니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상일 요거 이제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약 13분 정도가 지났는데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13분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을 저에게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상일 요거 좀 독특해요. 듣기도 나오고 듣기도 있고 독해도 있고 어법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듣기 너무 쉽다, 객관식 너무 쉽다, 어법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보자 1점밖에 안 된다. 중요한 거는 서술형인 거고, 그래서 서술형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관리적인 측면은 실제 제가 해왔던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았다면 어머님들로부터 이런 카카오톡을 받은 이력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해오겠다라는 거 믿고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주 1회반이 존재하고 주 2회반이 존재하는데 주 1회반은요 3월 9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주 1회반은 일요일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많은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학습을 해올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영작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내가 어떻게 써 나가는 거는 써 나가는데, 특히나 영작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코칭이라던가 튜터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학원에 좀 요청을 해가지고 주 2회반을 구성을 해 놓기도 했고요. 이제 주 2회반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에 개강하게 되고, 구체적인 요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놨죠. 스스로 철저하게 월요일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수업이 끝났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많은 문장을 써보고 난 다음에 그 써보고 난 이후에 금요일에 왔을 때 또 코칭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일주일에 2회니까 총 4시간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1회반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만 오다 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코칭이라던가 클리닉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빈약할 수는 있겠지만은 동시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주 2회나 와야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동하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표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나아가서 선생님과 1대1 클리닉 등이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다 보니까는 어떤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아이와 어머님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어의 경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동빈 선생이었고요. 오늘의 상의려고 영어 설명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